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이제 답변 요청을 받고 동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엔화가 사실 작년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50엔대를 뚫었었죠. 그래서 150엔대를 뚫고 이상 과잉 상승이다. 이거는 달러 강세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일본의 그 BOJ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환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환개입을 해서 환율 자체를 달러당 130엔대 수준까지 거의 이제 빠르게 이제 좀 낮춰놨었죠. 근데 이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141엔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옌이 다른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각 통화가 강세입니다. 근데 옌만 약세입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통화 정책을 일본도 이제 긴축을 강화하는, 즉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거의 10년 이상 동안 지속됐던 저금리 정책을 없앨 것이다, 탈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통화가 약세, 즉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 도요타나 닛산 등이 미국 시장에서 그 자동차 관련되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일본의 옌 약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리고 다른 기타 선진국 내에서도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요인으로 일본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로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화학, 여러 가지 품목에서 우리하고 경합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통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를 좀 더 증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역의 가치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출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우측에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 품목들이 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앞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4월 들어서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기존에 많이 팔리던 그 우리 이제 융합 반응 기기와 관련되는 품목들은 2% 정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재고율이 많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4% 정도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상품 원자재와 관련되는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11% 정도 증가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철도와 관련되는 이제 품목 부품들 이런 것들은 한 16% 주요 품목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별로 대상별로 보시면요. 미국 대상으로 지금 최근에 10%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대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중국 대상으로는 여전히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재고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3%. 얼마 전에 독일 총리하고 시진핑의 대화가 있었죠.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독일과 관련된 이제 수출 증가율은 15%로 상당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옌 약세가 나타났던 시점들을 우리가 한번 꼽아 보시면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초반에 우리가 이제 동해 대지진 사태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 옌 약세가 한번 있었고요. 즉 엔 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5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율 전쟁이 있었을 때도 옌이 이제 올랐었고요. 근데 그 시점을 전후로 보시면 사실은 일본의 수출이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증가하는 패턴데 15년 기점, 그 다음에 2000년 초반 기점, 뭐 이럴 때, 2008년은 우리 다 아시는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그때는 당연히 급락을 했었고, 이 기간 동안에 2000년 초반, 그 다음에 2010년 중반 때, 요때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수출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수출 증가율이
완만하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와 경합하는 구조 속에서 좀 힘들 수 있다. 우리 이제 수출 산업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우에다 가조 이제 총재가 새로 신임이 되고 과거 구로다 총재에서 이제 바뀌면서 그 보는 통화를 공급을 하면서 금리를 초저금리로 하는 정책을 멈출 것이다.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YCC 컨트롤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채 금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에서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BOJ가 직접 사고 팔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 못 넘게 하는 겁니다. 일정한 구간에 갇히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정책을 왜 철회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일본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정책을 다가 철회하고 금리 인상으로 갈 거예요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일본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현황을 모른 상태에서 너무 판단을 섣부르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금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3%다. 그리고 작년도 고점일 땐 4%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정책 이제는 안 하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야.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면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내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아직도 디플레이션이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재정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재정 상황을 보시면요, 일본이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GDP 대비 이제 250% 정도인데, 그 이자와 관련되는 페이먼트가 정부 지출에서 총 지출에서 7%, 8% 정도를 이제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회 안전 복지 지출 관련되는 그 금액들이 33%, 이 33%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뒤에서 알아보시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높느냐?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입은 뭘로 거두냐? 그나마 소비세를 갖다가 과거에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소비세 인상으로 GDP의 20%를 세입으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 이제 세입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스페셜 데피시트 파이낸싱 본즈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본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 말만 이렇게 구분됐지 다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으로 걷어들여지는 부분들 그 기업세하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세하고 이제 소비세가 있는데 이걸로 다 안 거치고 재정이 다 마련이 안 되니까 특별한 공공적인 목적에 있을 때 정부가 재정 적자의 상황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페셜 데피시트 파이낸싱 본즈라고 이름을 명명했지만 사실은 이것 역시 그냥 국채 발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채 발행 즉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가져오는 추세이고 지금 이 일본의 고령화 이슈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안전지출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90년도 이후에 우리가 일본이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반으로 상당히 성장을 가파르게 했었는데 90년도 넘어가면서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주황색입니다.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고 그다음에 세입은 계속 줄어들거나 소폭 느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어떨까요? 계속 재정 수지 적자죠. 만약에 미국이라면 기축통화 국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큰 신경은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면 일본 자체도 아무리 부채 발행을 하더라도 일본이 부채는 대부분이 연기금이 사주고 자국 내에서 다 소화된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가 적자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좀 버티기 힘든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 발행과 동시에 대외의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 채권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지표를 보시면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회보장 안전지출과 관련되는 금액들이 90년도에
전체 지출에서 17%에 불과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33%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늘어난 상태고요. 그 국가의 사회안전보장 지출 금액을 GDP 대비한 비율로 나눠보면요. 지금 15년도에서 앞으로 이제 일본 재무성이 추산한 바로는 2060년도가 되면 더 급증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은 많고, 즉, 전 세계 주요 국가별로 이제 소팅을 해가지고 본 건데요. 그러니까 GDP 대비한 세입의 금액의 숫자는 비율로 놓고 보면은 일본이 29등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위로 가면은 독일도 있고, 근데 한국도 세이빙 그거보단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상태이고, 피지컬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재정 수지 적자는 거의 가장 나쁜 상태, 그러니까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입니다. 이거는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29등이고 그 위로 보시면 한국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부채는 많고 재정 수지는 안 좋고, 그래서 이 재정 수지의 GDP 대비한 비율을 보시면은 일본이 90년대에 잠깐 0% 가까이 갔다가 그 뒤로는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마이너스 2% 가까이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분원통화 공급을 하고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도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수에서 돈이 실제로 공급되는 만큼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경제, 즉 가게나 기업들이 큰 돈을 그렇게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세입의 구조도 계속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CPI가 올라갑니다. CPI 상승률이 올라갑니다라는 부분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구조적인 고령화 추세와 그로 인해서 세입 기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켜야지 그나마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세입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이미 다다랐다. 그래서 이 세입이 정상화돼서 재정 수지의 적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어느 정도 0% 가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은 출구 전략, 즉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취할 가능성이 작다. 계속적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나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국의 이거는 이제 GDP 대비한 순대외 부채 비율인데 일본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순대외 부채 비율은 자산을 이제 뺀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근데 거의 1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이고, 고령화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22년도에 우리 이제 7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에서 한 15%를 차지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9세 이하의 인구가 16%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9세 이하의 인구들은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줄어들어서 전체 인구에서 14%에 불과한데 향후에 60년도에 다다르면 75세 이상의 인구는 2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고연령층이 많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출할 금액은 많고 세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장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보시면은 일본이 37%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지만 그 가파른 그 기울기가 얼마나 세냐, 빠르냐, 좀 완만하게 올라가냐, 그런 차이에서 큰 이제 어떤 어, 경제의 국가 간 경제에 큰 어떤 격차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고령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본 엔 약세가 다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너무 통화 정책을 일본이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너무 어, 빠르게 섣불리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바꾸지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그 실망감 때문에 yen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yen 약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왜? 지금 엔이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을 그 환율 그 관찰 대상국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번 이제 제목의 환율 보고서에서 그만큼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 치포 동맹에도 들어가 있죠, 일본이.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일본이 옌 약세로 새로운 또 뭔가 수출 쪽에 대한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엔 달러가 높아진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면서 이번 영상을 마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